안녕하세요. 화이장식 기능사의 권호영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특별하게 우리가 디자인의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료를 알아야, 그리고 재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형태적인 특징들을 알아야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디자인의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요소에는 디자인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부분적인 개체를 말합니다. 어떠한 디자인의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선도 필요하고요. 그 안에 형태적인 요소, 그 다음에 색상, 그리고 질감, 그리고 공간, 이런 것들이 갖고 있어야만 그것을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작품 속에서 선이라든지 작품 속에서 어떤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도에 의해서 잘 구입을 해야만 적절하게, 그러니까 재료를 우리가 잘 선별을 할 줄 알아야 좋은 작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서 디자인의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선입니다. 선. 예, 선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디자인했을 때 어떤 디자인의 패턴이든 선은 어떤 걸 이루냐면 전체적인 시각의 경로를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특히나 어떤 형을 이루기 위한 뼈대를, 골격을 형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선들은 예를 들면 어떤 선들을 내가 써서 어떤 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에는 직선과 곡선이 있죠. 그리고 선에는 직선에서 주는 어떤 느낌과 곡선에서 주는 어떤 느낌이 정적인 요소와 동적인 요소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작품 속에서 보는 이 수직선 라인이 있습니다. 수직선 라인은 굉장히 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죠? 꽂아 있고 이러한 그런 열매류도 이렇게 꽂았지만 얘가 수직으로 있지만 굉장히 강한 느낌도 들지만 조용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적인 느낌이라고 해서 정적인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이 동적인 선인데요. 똑같은 선이 있어도 만약에 직선을 사선으로 넣었을 때는 사선으로 내리치는 그러한 강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운동감 있고 어떤 표현력이 더 강하게 되죠. 그거와 사선과 곡선의 흐름은 가만히 있지만 이렇게 유동성의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움직이는 동자에 있어서 동적인 느낌을 준다 해서 동적인 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에는 어떤 수직선, 수평선, 사선 이런 게 있는데 수직선이나 수평선 같은 거는 고요한 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적인 곡선은 어떤 동적인 선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느린 곡선, 빠른 곡선 이런 것도 이제 느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형태입니다. 네, 형태는 우리가 디자인 속에서 왠지 어떤 디자인을, 어떤 요소를 배치하고 나면 외형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어떤 형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속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것은 수직형으로 보일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은 형태 속에서 수직형인데 외형을 나타내는 어떤 모양을 수직형이라고 합니다.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는 채우거나 안 채우거나 아니면 그러한 형태가 고전적인 거냐 아닌 거냐에 따라서 형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고전 형태와 현대적인 인터프리티브인 응용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형태는 이렇게 폐쇄되어 있고 뭔가 하나의 줄기가 초점을 향해서 방사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줄기배열을 보면 모든 꽃들이 지금 수직형으로 이루고 있지만 형태가 한 점에서 모든 것이 방사로 이루면서 어떠한 한 점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고전적인 스타일은 모두 다 이렇게 하나의 형태가 뚜렷하고
그러니까 윤곽이 뚜렷하다라는 거죠. 삼각형이면 삼각형, 원형이면 원형, 뭐 수직형이면 수직형, 이러한 형태의 외형적인 형태가 아주 뚜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한 형인데요. 똑같은 수직형이라도 변화 형태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뭔가 열려져 있고 뭔가 어떠한 그 형태에 치중하기보다는 새로운 관념으로 형태를 보는 거죠. 해석적인 의미로 하는 것을 인터프리티브라고 하는 그 형태의 개념으로 해석적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형태 속에서는 또 닫힌형과 열린형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열려있죠. 형태는 수직형은 수직형인데 뭔가, 뒤에 있는 것이 앞에서도 보이고, 열려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공간적인 거와 소재 간의 어떠한 그 공간이 같이 곁들여져서 보여집니다. 속이 투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열려진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건 똑같은 수직형인데도 불구하고 속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속이 내부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닫혀진 형,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태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식이든 공간이 필요하죠. 이 꽃을 놓기 위해서는 이만한 공간이 필요하고요. 얘를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소 중에서 가장 값싸게 거저 얻는 것이 공간이라고 합니다. 다른 재료들은 뭐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와야 되지만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한대로 항상 공간을 열려져 있고 그 공간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더 멋있을까 안 멋있을까 이런데 그만큼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아니면 작품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공간 확보의 요소는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살 수 있는 어떤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공간을 재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잘. 자, 그러면 이 공간에는 어떤 공간을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가 보면은요. 첫 번째는 그 양화적 공간입니다. 그리고 음화적 공간, 열린 공간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양화적 공간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꽃을 어레인지하다 보면 꽃이 꽂혀져 있는 공간이 있고 꽃이 안 꽂혀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양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꽃이 꽂혀 있는 공간을 양화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꽃이 꽂혀 있지 않는 이 이외의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면 음화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네거티브 공간, 그 다음에 양화적 공간을 포지티브 공간, 그 영명도 같이 해서 시험에 잘 다뤄주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라고 하는 열린 공간이 있는데 열린 공간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선적인 요소를 가늘게 쓰면 여기엔 꽃이 없지만 여기에 어떤 무게감이 실려있는 꽃이 있을 때 이 선을 통해서 이 아래에 또 끌어다니는 어떤 형태의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얄쌍하게 가꾸어진 어떤 그 섬세한 선을 우리가 보이드라고 하는 연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포지티브 공간을 연결해서 또 아래에 공간을 연결한다고 해서 보이드, 연결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음화적 공간과 그 양화적 공간은 조금 더 이제 구별이 쉬운데 어느 책에서 보면은 이 보이드에 대한 해석이 잘 나타나 있지 않고요. 좀 두리뭉실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색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색채하면 사실은 색채만 가지고 우리가 몇 시간을 공부해도 사실은 모자르는 부분이 색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우선은 색채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가 이렇게 색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면 색의 3요소가 있습니다. 색의 3요소는 어떤 채도, 명도, 색상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요. 색상이라는 거는 일단은 뭐랄까요? 그 색의 명칭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명도라는 거는 색의 밝기. 그래서 어떤 색이 있으면 그 색에 무채색을 더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것을 명도라고 하고요. 또 채도가 있습니다. 채도는 색의 맑기입니다. 색이 있는데 얼마나 순수하게 불순물이 안 섞였느냐. 그러니까 순원색이 채도가 높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채도는 색의 맑기,
그 다음에 명도는 밝을 명자를 써서 색의 밝기, 색상은 어느 컬러나 다 유채색이면 색상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화해 장식에 색상을 조화롭게 쓰느냐 하는 그 배색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색상의 조화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단일색 조화, 유사색상 조화, 보색 조화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단일색 조화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형태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빨강, 노랑, 파랑이라는 3원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색의 어떤 명도 차에 의해서 내가 오늘 빨간색을 선택을 했다. 그럼 빨간색에 중간색인 어떤 회색을 섞었을 때 아니면 흰색을 섞었을 때 아니면 검은색을 섞었을 때 나오는 색상의 배합끼리 연결하는 것을 조합을 하는 것을 단일색 조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만약에 핑크색이다. 예를 들면 핑크색에다가 짙은 핫핑크이다. 그리고 아주 연한 핑크다. 그리고 흰색이다. 그리고 빨강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주조로 들어가 있는 순수한 원 컬러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빨강이라는 게 한 색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빨강색에 어떤 그 무채색의 농도를 넣었다가 짙었다가 하면서 그 변화에 의해서 오렌지가 되는 것을 단색상 조화라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쪽에서 보면은 완벽한 지금 흰색, 이게 빨강색에 약간 노란색이 곁들여 있어서 어찌 보면 이것이 유사색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빨강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핑크색, 핫핑크, 또 핑크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체리핑크까지 쭉 이렇게 핑크톤으로 가다가 약간 흰색까지 나열이 됐다면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바구니를 하거나 꽃다발을 했을 때 그것을 단일색 조화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사색 조화가 되겠는데요. 유사색 조화는 이런 컬러 필에서 이것을 컬러 필이라고 합니다. 색상이 이렇게 바퀴처럼 되어 있다 해서 컬러 필이라고 특별히 부르는데요. 이 컬러 필에서 예를 들면 3원색, 빨강, 노랑, 파랑을 중심으로 해서 유사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웃 색깔입니다. 서로 간격이 90도 간격까지 예를 들면 빨강에서 이렇게 파랑까지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빨강에서 따뜻한 색을 쓰겠다 그러면 노란색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그런 색상이 색상 배합이 유사색등 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설명을 했을 때 보통 단일색 조화는 한 색의 그냥 명도차니까 보통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그 번호를 외우라고 하고요. 유사색이라는 거는 좌우로 한 색이냐 난색이냐에 따라서 좌우로 갸우뚱 하면 옆에 색깔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색깔이 빨강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빨강에 노란색도 섞어져 있고 노랑에 그린도 섞어져 있는 색깔까지 같이 접해서 꽂는 것을 유사색상 조화라고 합니다. 또한 보색 조화가 있습니다. 보색 조화는 뭐냐면 항상 컬러필에서 내가 원색 빨강을 썼을 때 빨강과 가장 먼 곳에 있는 곳,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린색이 되겠죠. 그래서 빨강과 그린색은 보색의 관계입니다. 이런 것은 작품의 색상을 극대화시켰을 때 서로 이제 그 반대색을 써므로 해서 좀 더 화려한 색채를 원했을 때는 보색 조화를 쓰이기도 하겠죠. 또한 분할 보색이 있습니다. 분할 보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보색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옆색을 쓰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 빨강의 반대가 초록이에요. 그린색인데 그린색이 옆에 보면 옐로우 그린과 블루 그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린색을 빼고 정통적인 보색을 빼고 이렇게 Y자 방향으로 있는 이렇게 3색을 썼을 때 이것을 보색을 분할했다 해서 분할 보색 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 뭐 다색 조화, 뭐 이렇게 삼색 조화 이렇게 있는데요. 삼색 조화라는 것은 세 가지를 다 고루고루 쓰는 거죠. 컬러필에서 빨강도 조금 쓰고 노랑도 쓰고 뭐 파랑색도 내가 골고루 섞어서 썼다. 그래서 굉장히 경쾌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색상 조합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삼색 조화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다색 조화도 많이 씁니다. 다색 조화는 뭐냐면 여기 있는 컬러를 조금 비율에 의해서 조금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꽂히기 때문에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색 조화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삼색 그 조화나 그 색상의 조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색이 있는데요. 배색은 톤온톤, 톤인톤, 뭐 여러 가지 그 그라데이션 여러 가지겠습니다. 톤온톤은 동일 색상의 톤의 차이를 동일 색상, 그러니까 단색상 중에서 톤의 차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배색의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같은 색끼리 예를 들면 아까 명도 차이에 의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배합을 하는 것을 톤온톤이라고 하고, 톤인톤은 이웃 색깔을 또 엽치해서 동일 색상 유사색으로 배색되는 것이,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면 톤인톤은 같은 그 만약에 내가 노란색에 예를 들면 회색을 섞은 걸 쓰겠다라면 오렌지색에 회색을 쓴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린에 회색을 쓴 거를 같은 레벨에 이렇게 쓰는 것을 요런 그 톤의 그 그라데이션 된 그러한 부분을 같이 엽색으로 쓰는 건 톤인톤, 요렇게 쓰는 것은 톤온톤이라고 배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색상의 대비가 되겠습니다. 색상의 대비라는 것은 색상을 모아 넣었을 때 그 효과가 그로 인해서 더 커 보이지는 효과를 색상의 대비라고 하는데요. 뭐 면적 대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계시 대비 뭐 많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그 한난 대비, 채도 대비라는 거, 그거를 통해서 더 그것이 찬 거는 더 차 보이고 따뜻하면 더 따뜻해 보이고 면적이 더 커 보이고, 이런 효과를 면적 대비, 한난 대비, 보색 대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색상이 너무 많죠. 색의 혼합을 한번 볼까요? 세네 개의 혼합을 보면 가산 혼합과 감산 혼합으로 나누는데요. 가산은 빛의 혼합입니다. 빛의 삼원색은 빨강, 초록, 파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플러스해서 섞어 놓으면은 빛은 흰색이 되고, 감산 혼합이라고 해서 이제 색상의 협료죠. 색상의 그 합력은 뭐냐면 빨강, 노랑, 파랑. 색료를 합해가지고 놓으면 그것은 검정색이 됩니다. 그러한 그 감산이냐, 가산이냐, 빛의 혼합이냐, 색상 혼합이냐에 따른 그런 색상의 조화도 있는데, 우리 꽃에서는 실제로 빛을 모아서 어떤 효과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색상의 조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깊이로 들어가겠습니다. 깊이는 우리가 작품 속에서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꽂는 게 아니라 입체 조형입니다. 꽃은 작거나 크거나 꽃은 또 형태를 만들 때 뭔가 평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가공해서 배우겠지만 평면 조화 같은 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꽃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회화적으로 그림으로 명암의 효과를 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어떠한 그 식물들을, 화의 재료들의 형태를, 고형태와 고유 색깔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조합하고 배열하는 그러한 그 작품이기 때문에 입체 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조형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깊이감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를 이루는 그 방법에는 높낮이를 준다든지 키 차이를 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색상의 변화를 줘서 깊이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크기, 아니면 무게의 어떤 질감의 차이를 줘서 그러한 그 깊이감을 조성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꽃을 꽂든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로 꽂든 보면은 거의 그냥 꽂지 않고 하나는 위에 꽂으면 하나는 아래, 하나는 위에 꽂으면 하나는 아래, 이렇게 높낮이, 키 차이에 의해서 깊이감을 조성을 보통 많이 합니다. 우리가 디자인 속에서 공간이 꼭 필요한 것처럼 깊이감도 우리가 어떤 디자인 속에서 늘 해왔던 그런 동작들이죠. 그래서 그 깊이감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디자인 속에서 나는 너무너무 빽빽하다, 비데마이어 형태까지 부케를 만들어내서 너무너무 딱딱하고 너무 형태가 완벽해서 너무 지루하다 할 때는 깊이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 위에 덧붙여서 아스파라거스 같이 가벼운 것을 얹는다든지, 아니면 등나무 라인 같은 와이어 같은 거를 살짝 덮어서 어떤 효과를 준다면 그런 것도 이렇게 덮는 효과의 어떤 그 깊이감을 조성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깊이감이 우리가 디자인 요소에서도 흘려갈 수 있는 거지만, 하나를 깊이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꽂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질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작품 속에서도 질감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더 많이 대두가 되죠.
우리가 옷을 입어도 옷에는 촉감적인 어떤 표면 구조가 있습니다. 실크 재질은 뭔가 더 부들부들하고, 가죽 옷을 입으면 뭔가 좀 매끌매끌하고 딱딱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시대마다 어떤 그 재질의, 그 천의 재질의 유행성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이 문화적인 측면에 의해서 사람이 좋아하는 선호도가 다 틀리는데, 특별히 우리 화해 재료도 굉장히 그 표면 구조가 다른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가 이 작품을 부드럽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과격적으로 조명을 비치니까 반짝반짝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형태이지만 내가 어느 소재를, 어느 재질을 골라오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감은 한번 여기 그 소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떤 느낌이 어떤 소재에 속하는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재질감을 보시면 금속 재질감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금속성의 느낌이 난다 해가지고 요거는 안스리움이 되겠습니다. 안스리움은 이것이 이제 꽃이고, 육수화사인 꽃이고, 이것이 포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포엽이 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꽃을 받쳐주는 꽃잎이 변해서 포엽이라고 했는데, 이게 안스리움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러한 그 느낌도 굉장히 금속적인 지질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것을 맨 처음에 봤을 때 이것이 플라스틱 꽃이 아닌가 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질기고 메탈적인 느낌이 나고 윤이 나는 것이 이제 이 꽃의 특징인데요. 굉장히 그 대신에 오래 가겠죠. 자, 다음에는 도기 재질이 나는 건데요. 도기재는 도자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백자를 생각하면 뭔가 투명한 듯 하면서 이렇게 매끄럽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도자기 같은 느낌의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에 보면 쭉 나와 있겠지만, 저는 후리자가 있어서 후리자를 갖고 왔습니다. 후리자가 이제 선상으로 보면 얘가 이제 이쪽 아래부터 피기 시작을 합니다. 피었을 때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하면서도 뭔가 곱고 아주 그 도자기를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도기 재질에 필요한 그러한 재질감이 나는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 부바르디아, 백합, 뭐 수련,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서 익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 재질이 좀 난다라고 했는데, 아이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리스가 나왔는데, 이 아이리스도 보면은 색상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보라색을 띠고 있어서 강하지만은 요 안에 그 질감이라는 게, 질감은 이제 손으로 만드는 어떤 표면적인 구조를 질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져보면은 굉장히 투명하고 매끄러워요. 그래서 이것은 유리 재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친 재질입니다. 거친 재질은 뭔가 유리같이 매끄럽고 뭐 도자기같이 매끄럽게 그런 게 아니라 좀 거칠거칠하겠죠. 대표적으로 이거는 소리도 이렇게 바삭바삭 나는데요. 이게 느낌 자체가 스타티스입니다. 예, 소리도 바삭바삭 만지면 나는 정도로 거의 수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친 느낌이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꽃 종류에 있겠고, 아켈리아라든지 해바라기 이런 것도 보면 해바라기 씨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거칠거칠하거든요. 이런 것이 거친 느낌의 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우리가 거칠다 하면은 나무 껍질 같은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보기에도 거칠거칠하지만 실제로도 굉장히 거칠거칠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크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 뭔가 종이꽃 같고 뭔가 아주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그 재질의 꽃들이 있는데요. 스위트피라든지 뭐 이런 게 물론 있겠지만, 지금 여기는 저는 라단큐러스가 있어서 라단큐러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종이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도 습자지를 마치 이렇게 놓은 듯한 느낌의 그 꽃 같지 않습니까? 예, 너무 예쁘죠? 제가 가짜 꽃도 배웠는데, 이거는 지화 같아요. 종이꽃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이건 라난큐러스 꽃이고요. 점점 개발이 잘 돼서 그렇고요. 이렇게 정말 실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러한 질감의 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벨벳 같은 질감은, 지금 목련이 한참 피고 있습니다. 그 목련을 보면은 목련의 그 포피, 그 꽃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벨벳같이 부드럽고 털이 좀 이렇게 있는 거, 융단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련의 요 질감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만져볼 수 있다면 진짜 이거는 비단이 아니라 이렇게 융단 같은 느낌, 벨벳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목련의 꽃을 한번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울 같은 느낌이다. 울은 약간 털실 같은 느낌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화훼 장식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아게라텀입니다. 아게라텀. 여러분들이 시험 소재, 실기 소재에 가끔 나오는 그런 아게라텀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가죽 같다라고 하는데요. 가죽 같은 느낌이 무엇이 있을까? 주로 잎 종류의 동백잎이라든지 크로톤이라든지 좀 더 빳빳한 그러한 윤기 나는, 광택 나는 잎 종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구입을 했으니까 잎사란이 있어서 잎사란을 들고 나왔는데요. 잎사란도 우리가 화훼 장식에 많이 쓰고 있죠. 라인 소재로 쓰고 있고 이런데 정말 이렇게 매끌매끌하고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죽같이 생겼다 해서 가죽 같은 재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든 그 소재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선적인 거, 그 다음에 형태적인 요소, 그 다음에 공간적인 요소, 그 다음에 재질적인 거, 색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향기까지 곁들일 수가 있죠. 요즘에는 화훼 디자인에서는 향기가 필요한 거죠. 다른 디자인은 향기가 필요치가 않지만, 향기가 날 수가 없지만, 꽃을 취급하면 절화해서 아니면 분화해서 자체 고유의 향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리자라든지 이런 향기를 맡으면서 봄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스토크도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향수의 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물론 장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재료에 대한 어떤 특성적인 것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화훼 디자인할 때 이왕이면 요소를 잘 골라서 저걸 활용을 하면 좋은 작품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